안녕하세요,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2017년 1월 미스테리 극장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벌써 44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들과 44주간에 걸친 2017년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프롤로그로서 전달해드린 이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출발을 할게요. 나 이 사건 아는데? 라는 사건이 세 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사건의 이상한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잘 봐주시고, 제가 앞으로 2018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컨텐츠에도 엄청난 영향이 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혹시 김원님 인체 신비전이라고 아세요? 인체 신비전에 실제로 사람이 쓰인 적이 있대요. 이거하고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던지더라고요. 인체 신비전, 바로 이거죠. 인체 신비전에 대한 부분은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조사를 좀 해보면 실제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은 좀 있긴 한데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증을 받은 것이라 교육적 측면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던집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컨텐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MBC에 있는 거기 방송 혹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미 진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얼마 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중국의 다롄 지방입니다. 다롄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접점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인체 신비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끼게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접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얘기는 중국 정부는 거짓이다, 아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방송국과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증거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다. 자,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인체 신비라는 어떤 기괴한 전시회가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어떻게 보면 전시회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공고문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진짜 사람, 기증받은 시신 가지고 했던 실제 사람의 시신으로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는 전시회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목과 주목을 끌게 됐던 이야기였는데요. 2012년 당시에 이 전시회가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이 표본 때문이었죠. 어떤 한 여성의 표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여성이 옆으로 누워 있고요. 배에 보시면 아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신 상태에 있는 태아의 여성 표본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얘기가 던져지게 됩니다. 이 여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 이름은 장 웨이제. 1998년 사라진 중국의 아나운서다. 여러분, 1998이라는 숫자에 제가 색깔을 든 이유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장웨이제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첫째, 시신의 이목구비와 실제 이목구비가 비슷하다. 둘째, 실제 장웨이제 아나운서가 아이를 임신하고 8개월 차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8개월 차다 보니까 너무 같은 거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제 이 사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로 불륜관계에 있었던 남자, 이름 보시라이입니다. 실제 보시라이와 불륜관계였다. 이따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시라이는 굉장한 고위 관료입니다. 그래서 꼭 이름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있는 보시라이의 아내, 일명 이름 구카이라입니다. 되게 유명한 중국의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죠. 그리고 이 세 명 사이에 이 일이 또 논제가 커진 이유가 뭐였냐면, 실제로 요 시신을, 이 표본을 옮겼던 이름 순더창입니다. 순더창이라는 남자가 내가 실제로 장웨이제 시신을 갖고 와서 이거 가지고 표본을 만드는 걸 직접 본 적이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장웨이제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아니 뭐 다 아는 사건인데 왜 이 얘기를 해? 아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이들의 관계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어째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오늘 이 사건의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에 대한 이름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장웨이제 아나운서. 둘째, 중국의 권력자인 보시라이. 세 번째, 보시라이의 아내 최고의 변호사라고 불리는 구 카이라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걸 만든 곳입니다. 이런 표본을 만드는 곳, 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문명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단어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편하게 부를 때 플라스티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티네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냥 이제 인체 표본이란 뜻으로서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인간의 표본인 거죠.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 인체 조직에 있는 물과 지방을 전부 다 빼고요. 거기에 실리콘 같은 화학 성분을 집어넣는 거고, 이 방법을 쓰게 되면 포르말린 같은 데다가 이제 유리병 안에 보관했던 그런 약간 미라 방식의 예전 방식과는 달리 건조된 상태, 즉 상온, 우리가 있는 상태에 그대로 시신을 놔도 썩지 않고 영구 보존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약 한 구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0시간에서 1500시간 정도 걸리고 비용은 약 한화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플라스티네이션이라는 작업을 처음 만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죽음의 의사라고 불리고 있는 폰 하겐즈입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실제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폰 하겐즈 박사는 플라스티네이션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서 인체 표본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이제부터 이들의 접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숫자 기억 잘 해주십시오. 폰 하겐즈 박사는 이 방법을 개발을 하고요. 중국으로 가서 이 기술을 전파합니다. 당시 이 기술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름
수이입니다. 중국 다롄병원에 있는 수이라는 교수가 1994년 하겐지로부터 이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자, 1994년 중국은 플라스티네이션이라는 새로운 기법이 도입이 되고 인체 표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바로 두 사람, 하겐지와 수이 교수, 이 둘 덕분이죠. 그 이후 1999년에 하겐지 박사는 다롄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다롄의 인체 가공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실제 다롄에 있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현재 다롄에도요, 아직까지입니다. 인체 가공을 하는 공장이 있게 된 겁니다. 1999년에 만든 이 인체 가공 공장의 초창기 책임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수이 교수입니다. 이후 수이 교수는 1년 동안 이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1년 뒤입니다. 자체적 독립을 하게 되죠. 인체 가공 공장을 따로 세우고 방금 보신 하겐스와 결국 경쟁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왜 경쟁 관계가 됐을까요? 분명히 94년도에 기술까지 전파해준 어떻게 보면 스승님인데 그 기술을 빼돌려서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고 따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것. 그리고 2002년부터는 인체세계라는 이름을 바꿔서 중국에서 똑같은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인체신비 관련 주간사가 두 가지입니다. 아마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첫 번째, 바로 하겐지가 만든 인체신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수이용진 교수가 만든 인체세계, 두 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인체 표본과 관련된 일을 하는 데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내부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돈이 되거든요. 돈이 아주 많이 벌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왜 벌릴까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 수이홍진이 폭로를 합니다. 왜냐면 수이홍진의 회사 프리미어사라는 회사였는데 프리미어사가 약간의 부도 위기가 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동안 일을 했던 방식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폭로합니다. 이곳에 적혀있는 내용의 즉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신은 중국 다롄 경찰들이 직접 제공한다. 원래는 기부라고 했는데 기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중공 당국에서 주는 것이다. 인체전의 시신, 인체 일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장기 부분이겠죠? 혹은 태아의 모든 출처 관련해서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공민 혹은 주민들의 유해는 중국 공안이 주는 것이며 대부분 감옥에서 시신을 얻어서 가지고 온다. 본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중국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처형된 사람들이냐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태아의 시신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리미어 회사에 수이용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다른 일과대학 수이용진은 프리미어사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인간의 장기와 인간의 시신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쇼핑몰을 열었죠. 플라스티네이션 작업을 거친 심장, 폐, 뇌, 혹은 인간 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쇼핑몰로 사업을 시작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조금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의료적 목적인 것으로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나중에는 판매가 됐던 일이죠.
분명히 장기를 따로 시신을 이제 기증받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출처가 확인이 안 됐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접점이 하나 확인됐죠. 바로 인체공장 1999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지금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라고 불렸던 사람, 그 사람의 아내, 그리고 그 사람과 불륜 관계였던 여자, 그리고 그 사람의 1998년 사라지고 이런 모습으로 2012년에 나타났다는 것.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지금 다롄에 있는 이 공장은 엄청난 인체 표본 수출 공장으로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1999년 보시라이는 뭘 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다롄시에 시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시라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면밀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보시라이는 1988년 다롄 부당서기에서 출발해서 2000년까지 다롄 시장을 하게 되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시의 표본 제작은 대부분 자발적 기증이다. 근데 다롄 공안과 감옥이 연관되어 있다. 뭔가 조금 이상한 얘기였거든요. 바로 하겐스와 보시라이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라이와 하겐스는 분명히 엄청난 연관성이 있었던, 그리고 하나 더, 보시라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밑받침, 바로 돈입니다. 그 돈을 벌 수 있었던 공간, 바로 다롄시 내부에 있었던 이야기. 하겐스는 본인의 회사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의 80%는 다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밝힙니다. 의대 교육용이 아닌 상업적 전시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2006년 7월 다롄 시체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도 이미 모든 걸 밝힌 상황. 1999년 설립 당시 다롄 시장으로 있었던 보시라이가 직접 이 내용들을 준비했다라는 모든 것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다롄 위치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죠. 다롄 지방의 시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겐스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주고 인체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인체 표본이라는 사업을 했던 사람. 이 둘의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신 출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장 지하 통로로 운반을 시켰다고 많이 하고요. 실제로 담갔던 포르말린 용액 같은 경우는 포르말린은 대부분 바다에다가 많이 뿌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00만 위안 정도의 돈으로 관원들을 매수하는데 이 돈도 많이 사용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이 모든 내용은 BBC, 그리고 독일의 슈피겔, 그리고 미국의 ABC 방송국까지 모두 보도가 됩니다. 아까도 아니 이게 어떻게 시체 표본이 판매가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다른 시체 가공 공장에서 제작했던 모든 부분은 변호사 아내죠. 왜 변호사인지 이해 가십니까? 최고의 중국 변호사였던, 법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건드렸던 집안이 굉장히 센 집안입니다. 쿡하일라이와 그리고 영국인 바로 헤이우드입니다. 헤이우드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표본들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정치적 그리고 그 외의 목적, 즉 시신 처리 용으로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던 거죠. 안 믿기십니까?
왜 장웨이제 아나운서를 혹시 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냐라고밖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다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저 사람, 그리고 시신에 대해서 만드는 걸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시신을 외국에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까지 모든 총칙이 완벽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 얘기가 끝날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전달해드리면, 아니 뭐 그냥 일종의 하나의 사례 아니야? 뭐 그냥 뭐 굳이 그거라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라고 하실까봐 더 하나 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저 사진은 바로 중국의 파룬궁입니다. 파룬궁은 애초에 중국의 리웅지라는 사람이 이치에 따라 불가와 도가의 원리를 합쳐서 창시했던 심신수련법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니고 정치적 건과 아예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초창기에 파룬궁은 국민 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인기가 되게 높았던 기공수련이고요. 단기간에 증가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난치병 및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도 인정을 하게 되고 되게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너무 사람이 많이 늘어서 약 1억 명 정도를 초과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 1억 명은 공산당원 이제 숫자를 넘어서다 보니까 무조건 중국 정부는 여기를 사교 집단으로 몰아가기 시작하고 1999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999년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 탄압의 일대장 바로 보시라입니다. 보시라는 당시 다른 시장을 있으면서 파룬궁 탄압 조청에 함께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일으키게 되죠. 고문, 폭행, 그리고 감금, 하나 더 장기 밀매 같은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한 제가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캐나다 인권 변호사인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아트 담당 국무장관이었던 다선 의원 데이비드 킬고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산채로 장기 적출을 당한 적이 있다. 그 보고서가 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작업을 했으며 중국 내 6만 건 정도의 장기 이식 수술 진행 중에 4만 1,500건 정도는 실제로 장기의 출처가 확인이 되지 않는 사형수 것도 아닌 겁니다.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게 됩니다. 총 52가지의 증거를 활용해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장기 매매에 실제로 썼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번역판으로 갖고 왔습니다.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가 만든 52가지의 정황 증거입니다.
총 80페이지에 돼 있는 52가지의 증거 자료입니다. 약물 주사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 굉장히 단순한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총살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젠 총살로 죽이지 않는 이유. 대부분의 장기 적출이 그게 더 깨끗하니까. 이유. 현재 아내 구카일라이는 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인 사업가, 방금 말씀드린 닐 헤이우드를 청산가리로 독살했다라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실제 장기의 모든 매매를 총괄했던 헤이우드가 조사를 받게 되자 혹시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웠던 이 사람들이 살해를 저지르게 됩니다. 2012년 8월 구카일라이는 사형을 받게 되고 2년 집행유예 확정되고 현재는 무기징역수로서 복역 중입니다. 남편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간암 초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석방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 어쩌면 우리에게 티가 난 이 권력자들의 희생자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런 미스테리 극장 44번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이야기의 접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희였습니다.